전 세계인의 관심이 쏠린 잭슨홀 미팅이 이제 곧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현지 시간으로 22일에 있을 파월 연설에서 어떤 투자 힌트가 나올 것인가겠죠. 그런데 지금 파월 의장은 트럼프와의 갈등을 떠나서 다른 고민으로 금리 인하 시사를 주저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오늘은 이 문제 알아보죠.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간밤에 오랜만에 나스닥도 그렇고 좀 많이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다우는 좀 소폭 상승하고 나스닥이 이렇게 차익 실현과 함께 떨어졌죠. 나스닥 지수가 이제 빅테크 업종이 M7이 4월 중순에 45% 정도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할 만하죠. 그래서 조그만 그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오늘은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자본주의 4.0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그 역사를 볼 땐 자본주의 1.0, 2.0, 3.0 여기까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자본주의 4.0 관련해서 2021년인가요?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화 4.0 대비해서 자본주의 4.0 시대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좀 이렇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지저분한 자본주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러운 자본주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바로 이 대목입니다. 칩스 보조금 대부분 다 반도체와 관련된 빅테크 업종, M7 업종이죠. 여기에 이제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선 지우기 나섭니다. 지분을 환수해야 됩니다. 보조금을 환수해야 됩니다. 어떻게 환수할까? 사실 그 기업의 이윤에서 이렇게 직접 환수하는 방안이 있고요. 하나는 지분 형태로 가는데요. 이 지분 형태가 의결권이 있느냐, 의결권이 없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자본주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형태에서 보면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는 대체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 뭐 이런 게 우리만큼 이렇게 빈번하게 발행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의결권을 띈다. 그러면 칩스 보조금을 줬던 것을 의결권이 있는 지분으로 국가가 이렇게 환수한다 하면 결국은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국가 자본주의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이 집중된 나스닥이 오늘 떨어졌던 것이 사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주가가 45% 올라가는 것에 대한 자연스럽게 조정 문제, 또 이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가 자본주의라는 것은 국가가 민간 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의사당 점령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했었는데 국가가 자본주의라는 것은 시장 경제 최대 도전이 되는 겁니다. 또 시장 경제가 최대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에 의존합니까? 국민의 의사 중요합니까? 국제법 의존합니까? 아니죠. 오로지 명령, 행정명령.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주석의 통수권자의 명령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 명령에는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땐 자, 사회주의 국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도 점령했습니다. 법원도 점령했습니다. 페드도 점령합니다. 기업의 경영도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 국가 자본주의 우려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가 자본주의는 누굴까? 했을 때는 스테이트보다는 트럼프 자본주의다.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자본주의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의 마가 구상이 트럼프 라운드로 이렇게 명칭이 붙여지면서 이렇게 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우려가 결국 그 아이덴티티는 트럼프 자본주의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한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의라든가 기본 질서, 게임 시어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직함, 신뢰를 바탕으로는 미국 증시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실 근본적 문제에 치우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렇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국가 자본주의 최고 통수권자는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퓰리즘 정책, 인기 위주의 정책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법에 의해서 합리성, 국민에 의해서 합리성이 도출되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의 욕심은 개인의 인기에 의해서 국민들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 국가 경제에 관계없이 인기 위주의 정책을 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작년 그 9월 이후에 페드가 피벗을 추진했죠. 그래서 금리 인하했으면 결과적으로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쪽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국채금리가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가 디폴트 문제라든가 재정 적자 심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영국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길투자 금리가 사실
이달 초에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길티체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 질문을 하겠죠. 페드가 또 각국의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는다, 금리 인하한다 하면 시장 금리가 떨어져야죠. 그러면 기준금리 혜택에 국민들에 주고 국가 기업들에 주는 건데 재정 쪽에서 욕심 많은 사람들이 감세라든가 그다음에 재정 지출 증대하면 아무리 중앙은행이 역할이 잘한다 하더라도 통수권자의 욕심에 의해서 재정 인플레가 발생하면 국채금리가 올라가 그러면 현안 사항인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이런 문제, 물가 안정 이게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지금 대부분 다 선진국에서 나오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도 여기에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다. 오늘 한번 이 대목을 샘 울트먼의 기본 실업 소득과 함께 한번 시청자 여러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론적으로는 국채금리 내려가면 시장금리 내려가야 되는데 네네. 이게 안 된 사례가 영국에서 있었었죠. 이거는 네네. 왜 그랬었던 걸까요? 영국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죠. 결국 재정의 역할이 중앙은행 역할보다 커지는 상태에서 그렇다 이렇게 볼tes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막에서 나오겠습니다는 이달 7일 날 영란은행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내렸다는 것은 우리 영국 통신원께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결국 기준금리를 내렸다면 앞으로 물가가 안정된다. 물가 안정의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물가 안정된다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서 글로벌은 이달 초에 금리 인하를 계기로 해서 영국의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한다. 이런 예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자, 기준금리 인하의 영국의 길드체의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물을 중심으로 해서 장단기가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장기물의 대표 금리가 대부분 다 선진국의 10년물입니다는 30년물입니다. 예. 영국은 금리 역사가 오랫동안 되기 때문에 30년물의 길티제 금리가 이달 초에 기준금리 내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5,600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떠냐? 1998년 롱턴 캐피탈 사건 이후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국제금리에서 자, 기준금리 내렸는데 시장금리 내리지 않고 올라간다. 이건 수수께끼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수수께끼 스프레드라는 용어를 여기 이제 CS라는 표현은 금융회사의 약자가 아니고요. 커넌드럼 스프레드라는 이침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준금리 내린 대로 국채금리가 내려야 디폴트 위험이 줄어드는데요. 결과적으로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디폴트 위험이 소위 트러스 위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CS 수수께끼 스프레드는 뭘까 하는 측면은 기준금리 인하폭, 예를 들어서 0.25%에 사실 그러면 금리 체계가 된다면 국채금리가 0.25%포인트 내려야죠. 근데 안 내렸다는 것은 0.25%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기에 더 올랐으면 국채금리가 더 올랐으면 그 30년 국채를 합쳐서 그것이 수수께끼 스프레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의 의도가 맞지 않는 측면에서 시장의 반응적인 이렇게 상징적인 디폴트 부도 지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최근에 연구에서 보면 자, 영란은행은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영국의 총리가 금리를 올린다. 무슨 금리? 국채금리를 올린다. 이런 표현을 쓰죠. 미국도 작년에 보면 자, 중앙은행이 페드가 금리를 내렸는데 트럼프가 관세라든가 뭔가에서 국채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쪽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다른 중앙은행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비단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올해 이 국채시장, 채권시장에 혼란 좀 생겼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렸는데 총리, 그러니까 정치인 혹은 행정부가 금리를 올렸다. 이 말은 사실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교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통수권자들이 법에 의존하는 통수권자, 개인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동안 재정이라든가 뭔가에서 피스칼 룰, 재정 준칙이라든가 국민의 합의된 선을 무시하고 취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고 통수권자들이 법과 그다음에 관행과 국민의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했을 때 욕심이 됐을 때는 자, 3년 전에 영국의 트러스 총리의 문제서부터 지금의 트럼프까지 결국 재정 사이드에서 정책이 굉장히 일관성, 아주 일관성 있는, 여기서 일관성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일관성 있는 이렇게 공통된 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트러스 3년 전에 그 금융시장에 많은 파장을 냈던 트러스의 노믹스에는 대규모 감세, 트럼프와 너무나 비슷하죠. 재정 지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뉴딜 정책에서 재정 지출을 기르고 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폴트 위험이 증가된 거죠. 그러면 채권 작용 단위에서 채권을 이렇게 세립하니까 결과적으로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 오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힌트를 주지 않겠다 하는 측면에서 빅테크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 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3년 전에 영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여기에 책임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44일 만에 조기 퇴임하면서 결국 영국발 금융위기가 잡히는 그러나 위기는 잠복되었던 사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좀 영국이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러미 헌트의 개혁안 이게 나왔습니다. 영국 총리들은 영국의 당면한 상황을 볼 때에는 사실 이것은 개혁안을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본인이 욕심이 많았을 때 소위 옥스퍼드 출신에 있는 캐머린서부터 이어가는 지금까지 스타머까지 이렇게 볼 때 걔네 욕심을 볼 때에는 재정 긴축을 바탕으로는 국민의 인기 없는 정책은 영국의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렇게 정석이 돼 있지만 본인은 수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 정책을 취했을 때는 자기의 개인적인 권력력을 채우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헌트 개혁안이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채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또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제러미 헌트의 개혁안은 사실 이 국제 경제에서 단골 메뉴처럼 거론될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뭔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와 파월 간에 나오는 갈등과 관련돼서 사실 생각하시면 이 대목이 얼만큼 이것이 좋은 개혁안인가 그리고 미국에서도 당장 필요한 대목인가를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러스 위기의 대안으로 사실 나왔던 제러미 헌트의 개혁은 일단은 자 재정이 중앙은행을 침범한다. 그다음에 총수권자가 중앙은행 총재를 위협한다 하는 과정에서 본래 개혁대로 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서로 분리를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내지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물가 안정으로서 기능을 환원시키는 겁니다. 이게 퍼스트 스테이지 첫 단계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결국 재정이 문제다 보니까 길치체가 올라간다는 것은 재정에서 보면 결국 재정 적자 국가 채무를 줄여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자 재정 적자 줄이고 국가 채무를 줄일 땐 증세를 생각하느냐 증세가 하면 사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재정의 적자가 발생하고 국가 채무가 발생했던 요인은 뭐냐 결국 재정 지출 측면에서 너무 인기 영합적인 지출이 문제되다 보니까 그게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증세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지출 쪽에서 결국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긴축이 되겠죠. 근데 그 긴축도 국민경제 이바자는 사회 투자성 경비 이걸 줄이지 말고 파워프리즘 정책 예를 들어서 뭐 비탄감 지원이라든가 국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그 총리라든가 국가통수권제 인기 이유한 그 지출을 줄여야 되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아주 기본 정석에 의존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것은 자 영국의 총리들은 다 그것은 뭐냐 맞다 문제가 발생시키는 원인을 짚어준다는 측면에서 헌트의 개혁안은 가져가야 된다. 근데 앞서도 말씀한 같이 이것이 가져갈 땐 국민의 인기와 영합되지 않는 정책이거든요. 트럼프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져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지금 세계 경제학자들이 한 2,600명이 지금 한국에서 세계 경제학 대회를 하는데요.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샘 울트먼의 기본 소득 교훈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기본 소득 실험 교훈인데 이게 뭐냐? 영국 총리들이 자주 무시하는 상태에서 있다. 그리고 한국의 이렇게 현 정부도 소비 쿠폰과 관련돼서도 사실 이 대목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시청자분이 같이 한번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으로 왜 이렇게 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한 의원께서 언급하신 샘 울트먼의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거는 이 샘 울트먼이 지금 오픈 AI CEO인데 이전에 Y 컴비네이터라는 스타트업 엑셀레이터에 있었습니다. 이때 실험을 한 거죠. 기본소득을 $1,000씩 저소득층한테 지원해주고 이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해보자, 알아보자였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사실 샘 울트먼은 그런 비판을 받았죠. 우리가
인력이 있고 예. 휴먼 캐피탈이 있어야죠. 휴먼 캐피탈에 휴먼 인적 자본이 있습니다. 예. 사실 사람에서 빅테크가 다른 사람의 이 재원을 받아가지고 자본을 받아가지고 AI를 이렇게 개발시킬 때 그 개발시키겠다는 소득은 이렇게 샘 울트먼의 것이냐 아니면 그 자원을 내줬던 사람, 재본을 내줬던 사람, 국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 사실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소득은 뭐냐면 개인의 이득이 와서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뭐 증권사 오너들이 각 고객들의 자금을 이렇게 유치해서 이렇게 소득이 나왔을 때는 사회적 기능을 하지 않고 주주환하지 않고 그것을 마치 자기가 뭐 갖고는 이렇게 이제 사실 황제처럼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죠.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결국 AI의 소득을 두 가지 지원군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000 지원군, 아니면 $1,000 지원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조금 효과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샘 울트먼 입장에서 보조금의 효과가 있다면 자기 입장이 맞는 거고 보조금의 효과가 없다면은 샘 울트먼 사회적 기능을 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의 실험 효과는 제가 신앵커랑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히도닉 어댑테이션이라 해서 우리가 먼저 보조금을 꼭 쿠폰을 받았을 때는 일시적으로 행복이 증가합니다. 예. 근데 그 다 썼을 때는 뭐냐? 더 실망감이 된다는 제자리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쾌락 적응 효과다. 그래서 히도닉 어댑테이션이다. 그래서 일시적 쾌락, 일시적 행복은 반드시 제자리에 온다. 오히려 일자리 의욕을 쇠퇴시킨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건 AI 관련된 소득과 관련돼서 실험이지만 지금 국가 자본주의에서 사실 인기 영합적인 하는 사람이 하는 정책들이 대부분 다 비탄감, 저소득층 지원 이런 쪽입니다. 이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쾌락 적응 효과 이외에는 일자리의 질을 높여준다든가 일자리가 창출하든가 근로욕을 증대시킨다든가 후손 세대의 빚부담을 줄여준다든가 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그 지원 자금은 누구냐? 국민의 세금에서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민 경제 입하지 않다면 결국 후손 세대의 국가 채무를 증대시켜서 후손 세대의 결국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오히려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히도닉 어댑테이션, 즉 쾌락 적응 효과의 비용은 국가 통수권자가 자기의 인기를 위한 권력욕을 위한 경제학적으로 보면 기회비용이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마 영국의 문제라든가 트럼프의 지금의 당면한 문제라든가 이런 걸 설명할 때 아주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느 한 나라의 문제는 아닐 수 있죠. 기본소득 받는 사람들한테도 사실 좋은 것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실험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우리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면 상당히 민감한 문제니까 예. 지금 당면한 트럼프의 문제를 해서 질문 6번에 대한 대답을 좀 제가 신앵커가 다른 각도로 얘기하는 거에 대한 자막 가지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노믹스 똑같죠. 시청자 여러분 이론적으로 보면 공급 중시한 감세죠. 그다음에 수요 관리 정책, 뉴딜 정책, 그래서 빚내서 더 쓰자. 아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정도 차이가 있지만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감세 상속세 폐지, 일본도 소비세 인하,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재정 지출 증대, 재정 지출 증대도 복지비와 같은 이렇게 투자성 지출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인기 위주의 재정 지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감세에다 재정 지출을 증대시키면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는 증대되겠죠. 그러면 채권 투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기준금리 아무리 내려보십시오. 근데 국채금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채권 투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달 초에도 뭐 채권 투자, 채권과 관련된 ETF지만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는 그때 당시에 4.9에서 지금 4.3%로 심정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투자에서 또 채권 관련된 ETF에 손실이 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청자분은 국가 자본주의에서 국민의 인기 유지에 이런 쪽에 감세라든가 이렇게 재정 지출하면 결국 채권 작용단은 채권을 매도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반비례 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감세든 빚내서 더 쓰자 하든 이 확장적 재정 정책의 기조에 있는데 현대 경제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는 얼마나 커졌습니까? 혹은 얼마나 적어졌습니까? 네. 사실은 국가 자본주의에서 가장 먼저가 나왔던 것이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 네. 자, 자유방위주의에서
시장 경제에서 얻은 것이 여러 가지 외부성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실패 문제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주의가 케인전 이렇게 케인전 정책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재정이 통화 정책이라든가 다른 쪽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재정 지출할 때 경기 부양 효과율, 멀티플레이 이펙트, 투자 승수 효과라거든요. 이게 성수 효과가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많이 쓰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국가 채무가 지금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출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소위 크라우딩 이펙트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 성서가 여기 나온 것처럼 30년대 100을 쓰면 350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습니다는 지금은 150분이 안 됩니다. 거꾸로 자 재정 지출에서 인플레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창용 총재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화제를 뿌린 게 피스컬 스태그네이션입니다. 자 재정 지출의 경기 부양 효과는 적은데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내쳤습니다. 근데 시장금리 떨어져 있죠. 근데 재정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인플레가 되니까 우리가 국채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이런 각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과 미국에서는 근본적 문제, 헌트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이게 뭐냐, 잊을만 하면 트러스 쇼크 위기설, 트러스 위기설에 고개를 든다. 이건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트럼프발 이렇게 재정 위기설 이런 것이 나오는 것도 그 우려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렇다.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내용들이 결국 확장적 재정 정책의 유효성 약화로 이어진다면 결국 파월이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왜 금리 인하 시사하는데 고민하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네, 전 세계적 현상이죠.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창용 총재께서 고민하시고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잭슨홀 미팅 가서 시청자 여러분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20일이니까 미국 시간으로 내일부터 이렇게 하죠. 우리는 뭐 시간으로 다음 이렇게 예. 새벽 1시부터 시작하나요? 목요일이 되나요?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왜 하느냐 할 때 트럼프는 뭐냐 책임을 전가하고 지금 조기 임명까지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파월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독립성 안정성 유지하는 상태에서 물가 안정이 되면 금리를 내리고 하는데 왜 지금 뭐냐 왜 지금 1월부터 금리를 동결하느냐 예. 그러면 그 책임이 누가 있느냐 하는 각도에선 트럼프가 관세라든가 감세라든가 재정 지출을 증대시키면 재정의 인플레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내치더라도 그 시장금리가 올라가는데 이게 내 책임이냐 파월의 책임이냐 당신 책임이 아니냐 당신 책임이 아니냐. 자 역대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에 한번 보겠습니다. 감세법 큽니다. 트럼프 감세법까지 갑니다. 관세에서 공급적 인플레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뉴딜 정책서 빈대서 더 쓰자 논리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에서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재정의 확장적 정책보다는 사실은 질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재정의 인플레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질적인 대목도 악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든지 시장 원리, 국가 법 의존, 국민의 합의에서 하는 게 얼만큼 중요하냐. 자기 자신의 행정명령에서 가면 굉장히 질적으로 악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영국에서 트러스 쇼크 포비아 스프레이드 아까 이 포비아 스프레드에서 CS 커넌드럼 스프레드에서 말씀드렸죠? 이겁니다. 미국도 똑같은 상황 아니냐. 영란에게 금리가 낮췄는데 자 총리들이 감세하고 재정 지출 상태에서 재정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더니 똑같은 상황이냐. 그런 각도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파월 입장에서는 갈 때 내가 금리 내면 뭐 하느냐. 당신이 금리 시장 금리를 올리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 고민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민사항.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금리를 내리면 시장 금리가 내려야 되죠. 그래야지 자기 자신이든가 페드의 신뢰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파월이든가 페드가 금리를 내리래도 자 당신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파월이든가 그 다음에 페드 입장에서는 김이 새고 자꾸 트럼프로부터 욕을 먹게 되는 이런 배경이죠. 그리고 국민 입장에선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는 시장 금리가 보이는 금리거든요. 자기 자신의 실생활에 있어서는 저 파월이 금리를 내리는데 시장 금리 올라가?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꾸로 트럼프 얘기가 맞을 수가 있거든요. 금리 인하 하면 내가 좀 이자 부담을 했는데
트럼프 당신이 금리를 올렸는데 국민 입장에선 그걸 잘 모르시니까 예. 금리 인하들도 왜 우리 입장에선 그러냐? 근데 왜 당신 금리 인하 안 오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파월 입장에서 물가 안정 의무 다 그렇습니다.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립성 유지하는 게 얼만큼 중요한가? 얼만큼 중요. 그리고 국가의 통수권자도 법과 국민과 간행과 합의를 주도하는 게 얼만큼 중요한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최선책인가 하는 것도 아주 오늘 보여주는 대목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국제 경제도 그렇고 우리에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